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아주 시원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온 아직 젊은 나이에 속하는 이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사실은 조금 나쁘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과연 무슨 자랑을 하려는지 가정사를 떠드느냐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재미난 이야기는 함께 나누어야만 두 배로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제가 집을 자랑할 만한 집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숨기고 있었지만, 익명의 공간이니까 더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차근차근 저희 집의 사정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집안은 남들이 보기에 이 집안이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콩가루 집안일을 한다. 이 집안의 유일한 딸자식인 나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대충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기능성 의류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고, 우리 아빠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실은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요즘이야 이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이유는 참 남들과는 다르죠. 대학 시절에 법대에 다니던 엄마와 경영학을 공부하던 아빠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그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자주 만나던 커플이었다고 해요. 두 분이 서로 성격이 잘 맞았는지, 취향이 일치했는지 이제야 보면서 생각해보게 돼요. 과거 커플이었던 시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0년 이상 연애를 한 장수 커플이었다고 하는군요. 엄마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자 축하하고 엄마가 네일 사업을 시작할 때 두 분이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까지 엄마와 아빠가 결혼할 줄 알았다는데 천생연분이라며 축하해주려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꽉 찼다고 하는군요. 이것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두 분이 찾아낸 천생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낳고도 10년도 못 살고 이혼을 하셨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네요.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한 이유는 엄마가 네일 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빠도 변호사로 일하느라 바빠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잘 돌봐주셨는데 할머니도 나이가 많아서 제 생활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집에 없어서 할머니가 잠시 나가셔서 집안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니 그런 사람들이 방문하여 집안을 살펴보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시는가요? 밥은 누가 챙겨주시나요? 저희 8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부모님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꽉 막힌 공무원들이 보통인 것 같았던데 그때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명령이 내려졌고 우리 부모님께서 소환까지 당하셔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필 내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강조하여 사건이 더 크게 되었죠. 부모님은 며칠씩 보호시설을 찾아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아이들 뒤에서 뭐라고 하자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아버지에게 얼굴에 먹칠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그 사건으로 사무실에서 조금 밀림을 당하며 이혼 전문 변호사 자리로 밀리셨어요. 원래는 국내 특허권 관련 기업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였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게 되면서 좌천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와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거든요. 야, 내가 가정을 잘 돌봐야지.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동 방임이라는 말이 되는 소리야. 거기다가 조사받으러 다닌다고 소문까지 쫙 나왔어. 결국에는 내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혼 소송을 맡게 되었잖아. 말하는 거 봐라. 육아는 남녀가 같이 하는 거거든. 변호사일 때 버는 돈과 내가 하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비교해봐.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집안일을 하던가. 육아는 남녀가 같이 하는 거거든. 혼자 해놓았니? 남자가 당연히 밖에서 사회생활을 해야지. 아니야, 너는 여자라서 집안일은 하나도 안 들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며 뭐 하는 거야? 아주 할 말 없어?
남자가 여자가 그래서 네가 무슨 변호사를 한다고? 얘야, 이혼해 이혼.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너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됐다는 거 알아? 아주 돈 한 푼도 더 못 주니까 그렇게 생각해. 딱 반반 나눠야 하는데 내가 너보다 더 돈을 잘 벌거든. 내 돈 뜯어갈 생각 마시고 나도 좀 바라봐. 딱 반반 갈라. 그날부터 아주 이를 갈고 둘로 나눠서 이혼을 준비하시는데 정확히 반반이라면 제 양육권은 엄마가 친권은 아빠가 가져가야 해요. 저희 엄마가 주된 양육자이니 엄마와 함께 해주세요. 살았지만 아빠가 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3번 이상 아빠네 집에 가서 있어야만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거의 두 집에서 살듯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고 사춘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아빠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빠가 다시 재혼하면서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아빠가 바빠지면서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아빠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큰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 아빠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만나는 것을 싫어하기도 했고 제 인생 모토는 평범하고 보통의 인간이라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이 싫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나이를 먹을수록 대인관계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대면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고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내와 연애를 하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혼이 쉽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뼛속까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시부모는 저에게 많은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모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거슬린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셨죠. 하지만 전 그 말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양쪽 다 있더라도 사랑을 2배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예에 바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엄마와 함께 단둘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상관하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만 받으면서 살았다고 큰 것도 아니었고 아빠도 최소한 자신의 도리를 다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저 시부모가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나를 나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상견례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난 후 엄마에게 여쭤보았죠. 엄마, 아마 상견례 자리인데 아빠도 부를까요? 시중 부모님 2분 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도 좀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아빠가 어디 있니? 내가 맨날 하는 말 몰라. 우리 남편 죽었어. 아빠는 일찍 죽었어. 아유, 그냥 죽었다고 그래? 이혼 이후에 완벽하게 앙숙해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았어요. 아빠의 집에 갈 때도 집 앞에서 따로 만나서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가셨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연락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2분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말을 해도 정정하지 않게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물론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사시는 아빠에게는 조금은 미안했지만요. 어쨌든 시댁에서 상견례를 할 날 엄마가 아빠를 불러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두셔서 저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재혼을 하셔서 다른 자식들을 기르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뭔지요? 궁금한데 저희 딸이 남부럽지 않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주면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머나, 사업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 딸을 키워온 만큼 추후에는 며느리가 집안을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사고 없이 예에 바르게 자라서 다행이에요. 집에서는 돈이라도 있으면 즉시 도와줄 텐데 사실 며느리 집안이 부유해서 결혼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저는 과거 사람이라 편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 거려. 그래도 거기에는 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돈까지 없었으면 애가 삐딱서니를 탈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또 모를 일이에요. 시부모는 작정이라도 하는데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를 까내리며 친정엄마에게 비웃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까 열받아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친정엄마도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비웃음에 휘둘리지 않더라고 같아요. 게다가 우리 친정 아빠랑 싸우는 것만 봐도 할 말 못할 말을 아주 대모드로 가슴에 박아버리는 성격이시거든요. 남편이 있어봐야 어차피 뭐 하나요? 사는데 도움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깥 사람은 집안일을 조금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죽어서 다행이에요. 맨날 집에만 오면 빨래를 뒤집어 놓거나 해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함께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어머머머, 아니, 그래도 사별한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뭐 어떤가요? 귀신이 와서 들었을 때 무슨 행동을 했다고 같이 살면 불편할까요? 하지만 남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사돈 어른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셨으니 사모님이 같이 살 수도 있겠어요. 우리 사회도 배워나갈 것이 있으니 잘 도와주겠지요. 우리 아들이 왜 집안일을 하나요? 착실한 집안일은 여자가 손을 대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사돈께서는 홀로 며느리를 키우시느라 돈을 벌어야 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활력 하나는 강해 보입니다. 일찌감치 자립하여 혼자 밥도 다 해먹고 집안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굶어 죽을 일은 없겠죠. 사부인께서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돈만 잘 벌면 누가 굶어 죽겠어요. 요즘은 돈이 있으면 밥을 사 먹으면 되는데 청소는 사람을 불러서 시키면 돼요? 우리 사위가 그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을 테니까요. 15년 만에 친정은 엄마란 존재이며 서로 싸움을 격렬하게 벌이지만 그럴수록 제 귀는 아프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가 제게 길들여 내리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고요.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니까 전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눈치 없는 애마냥 가만히 있었죠. 이래서는 서로 기분만 상하겠네요. 제가 앞으로 며느리 잘 가르치면서 살아볼 테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집안일 하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겠나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걱정 마시죠. 하나도 안 어려운 일이라면 사부인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딱 좋겠네요. 저는 세상에서 집안일이 제일 어렵다는데 그러자 시아버지가 중재한다 하시고 끼어들어서는 사람처럼 좋은 척하면서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럼요,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죠. 우리 마누라는 며느리한테 잘지도 편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마누라가 도와주고 바깥 사돈이 말씀 참 잘하시네. 역시 가정적이시네요. 우리 사위도 기대할게.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허실실 웃고 있고 시아버지는 원하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떨떠름해지더라. 근데 거기서 우리 엄마가 일부러 한마디 더 덧붙이시더라고요. 사돈댁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딸도 고생하는 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제가 해주도록 할게요. 혼수는 거기서 채워 오시죠. 그거야말로 정말 원하던 대답이었는지. 갑자기 시부모의 안색이 밝아지는데 웃기긴 하더라고요. 결혼식 준비를 거의 마친 시점에 친정엄마께서 정말로 신혼집을 선물해 주시고 시댁에서는 혼수를 채워주셨는데 집안이 텅텅 비었다. 저는 당연히 집을 해왔기 때문에 전자제품과 가구 등이 모두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준 신혼집은 한 2푼짜리 집이 아니었고 아이가 태어날 것까지 고려하여 방이 3개나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친정엄마도 꽤나 부담을 떠안고 집을 사준 것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덜렁 들어간 혼수가 전부라는 게 좀 썩 마음에 들지 않죠라고. 꽉 채운다는 얘긴 아닌데 너무 없잖아. 아니, 적어도 집값의 10% 이상은 환수를 해오는 거라고 했던데 그걸 다 합쳐도 얼마 안 되겠다. 그렇게 슬쩍 언급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다 고스란히 전달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나아진 편이니 아이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공동명의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채워야 하는지,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요.
혼수는 다 채워주시기로 상견례 때 말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살림거리가 너무 없어요. 며느리야, 집은 가격이 내려봐야 본전인데 혼수들은 충고대로 팔면 판에 반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채워가는 게 업을 성립시킨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당연히 이혼이라도 할 것처럼 말을 하는데 결혼식이 2주 남겨두고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친정 엄마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니 당연히 엄마는 화를 내셨어요. 그 집안이 첫 인상부터 별로인 것 같더라고. 아,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아휴, 좀 살아봐봐. 불편하면 사위가 알아서 준비할 거라 생각해. 그래도 그놈이 웃음이 해프게 해서 그런지 평생 우리 딸이 그에게 지는 건 용납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지내다가 몇 가지 더 사서 들여놓자. 그 말에 결혼을 강요당했고 결혼식도 잘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와서 시어머니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카가가 너무 없어서 불편하지는 않았니? 우리들이 준 물건들이 있긴 있단다. 그런데 우리도 땅을 파서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니 이제 우리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겠구나. 우리들도 핀잔해서 해주는 건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결혼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뭘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불편하다 싶으면 나중에 알아서 채울게요. 어머님은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욕심이 많네. 우리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줬는데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거절을 하니 그러냐. 집이 욕심을 부린다는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누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봐야 제가 듣기로는 며느리라는 이야기만 들릴 것 같아서 입이 아프게 말하지 않고 무시하기로 했어요. 실은 결혼을 몇 달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친정엄마께서 기능성 뇌의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 스포츠 의류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레깅스나 운동할 때 입기 좋은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는 옷을 파는 거죠. 의류 제작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판매되지만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출복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매장을 오픈하는 것은 큰 위험 부담과 고정 비용이 많이 들기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종국적으로는 매니아 고객층을 통해 성공적인 판매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뒤 사업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원단을 구하려고 다른 업체를 방문하던 중 원단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저에게 대놓고 사기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초보였던 저는 그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모르고 돈을 송금한 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어서 늦는 줄 알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뒤통수를 맞게 되었어요. 사실은 친정엄마가 저와 비슷한 기능성 레이저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하나의 공장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공장의 원단 단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마진을 남기고 싶어서 더 저렴한 업체를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느 날 남편이 소개해준 업체가 있는데 그곳과 몇 차례 미팅을 하고 가격이 매우 좋고 의견 수용도 잘 해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한 건 나름의 노력이 있었지만 사기꾼들에게 속은 일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법을 자세히 알려주지 못하지만 나는 억대의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운영하던 쇼핑몰의 매출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직원으로는 3명뿐인데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소가리를 하다가 비빌 언덕이 친정엄마밖에 없으니까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나 우리 철의 여인이란 말입니다. 화가 잔뜩 낮아져서 본인이 직접 거래처를 연결해 주었는데 내가 돈 욕심을 부렸다고 이렇게 엉뚱한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까지 제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빚까지 잃었으니까요. 일은 내가 벌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키우는 것까지는 내 의무로 생각하고 해줬지만 말야. 사업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왜 거기서 진 빚을 나에게 갚아달라고 하는 거니? 욕심이 이를 그리치는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하는 거야? 나도 언제까지 엄마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할 소리야? 이 길로 가면 정말 개인 회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에서 실패도 해보고 빚도 질리고 머리털 다 빠지게 애 먹어서 갚아봐야 해.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해줘야지. 나도 갑자기 그 억대의 돈을 어디서 구하겠니? 아, 그래요. 물론 구해야 할 것은 구해야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야. 이번 일은 알아서 처리해야겠어요. 결혼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울지 엄마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일가를 하던 와중에 빚이 생겨서 당연히 제가 가진 재산에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하나 제작하려면 패턴 공장에도 일을 맡겨야 하고 또 최소 수량을 맞춰서 물건을 뽑아내야 해요. 제가 원단부터가 물품 중 가장 중요하니까 맞춘 것이라 다른 거래처에도 문제가 연달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정말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나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있었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빚만 계속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혼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넘어가게 살아가려는 일보 직전이라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 하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남편과 많은 상의를 거쳤고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여보, 우리 아직 젊어. 우린 둘이 힘을 합치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어. 집이 빼앗기면 안 되니까 우선은 내 명의로 돌려놓자는 남편은 자신이 찾아온 업체가 사기꾼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빚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도 있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같이 갚는 것이 맞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때 저는 너무나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와 반대로 철의 여인처럼 딱 잘라서 딸의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일축한 우리 친정엄마에게는 조금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집 명의를 결국 남편의 명의로 돌려놓고 미친 듯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저도 개인 회생제도를 알아보면서 어떻게든 당장 창업이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다른 원단 업체를 알아보면서 어떻게든 물량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대금을 나중에 치러도 되는지 일일이 사정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누가 일을 맡겠어요? 저는 자백합니다. 안 맞습니다. 결국에는 개인 회생밖에 답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빠에게 부탁해볼까 고민했지만 시댁에서는 제 친정아빠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함이 덮쳤어요. 엄마가 하필이면 친정아빠가 죽었다고 말한 덕분에 갑자기 살아계시다니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갑자기 우리 부부를 부르더니 시어머니가 되셨다는 말을 했어요. 어느 세월에 그 큰 빚을 타칠 수 있겠니? 너희 친정에서도 도와준다는 말 한마디 없다며. 사부인은 그 돈을 어디에 다 쓰려고 그러시는지.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빚을 왜 나눠서 갚아야 하는 거야? 이혼하라. 당연히 어머니와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큰 빚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 젊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눈에 늙었다는 소리는 너가 한 사고인데 왜 그 빚은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갚아야 하냐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런 큰 빚을 안겼다고 하면 내가 그 빚을 같이 갚아줬을 것 같아 보여서 허락이나 했을 것 같고 당장 이혼하라 했겠지? 가뜩이나 우리가 아들에게 무시를 받아 기분이 상했는데 왜 그런 실수를 눈감아줘야 하는지 부부로 연을 맺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남편이 빚을 졌더라도 저는 같이 갚아 나가자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이혼하라고 말하시는 거죠?
요즘은 위장이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정엄마가 지금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열이한다는데 도와줄 사람이라고 하죠. 아니,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서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착각이에요. 세상에 돈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어디 가나요? 남자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의논하면서 우리 집을 기를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 기를 확 죽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푼도 안 도와주는데 그런 상황이면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막역자도 아닙니다. 그러한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적어봐 주세요. 제가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는구나 그러네요. 지금 왜 도와주지 않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떡하니 딸 하나가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셔야죠. 우리 아들을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돈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친정엄마가 돈을 주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일단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저는 어떤 변명을 해도 돈이 없는 게 현실이라 입으로만 말해봐야 거짓말하는 게 되겠죠. 이럴 줄 알았어요. 정말 피가 좋은 개살구야. 그래도 이해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내년 덕분에 우리가 가능했어요. 아들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아파트 하나는 건설되지 않았냐고 하셨지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실 때이어서 어떤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나 보기에도 시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시어머니가 답답해하셔서 한 번 더 설명하셨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맞춰주었잖아요. 그래도 위자료를 제대로 받으셔서 이혼하셔서 다행이실 것 같아요. 더 할 일은 없겠죠? 이미 명의는 우리 아들 명의인데 말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아파트는 우리 친정엄마가 선물해 주신 아파트인데요. 어떤 위압이나 위협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연민과 신중함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능가 아들이고 우리 집주인이지만 착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위협적이라 무서워. 서로 상대편을 만날 때 당하러 다가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인가? 이런 말을 쏟아붓다가는 소송할 것이고 당장이라도 집에서 나가 주겠네. 가족과 협의하여 이혼 혹은 소송을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면 당신은 시무룩한 삶을 살 것이다. 부러운 이 당신,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전에 제 시댁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 지지를 해주겠다고 말한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청력을 잃었다면서 조심히 가라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울면서 시부모님을 만나고 그 길로 직접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분노를 금치 못했고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혼 소송은 내 전문 분야이니까. 당장 만나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 먼저 이야기하자. 아, 너희 엄마도 데려와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친부는 친모를 데리고 오라고 하며 이혼 후 거의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긴장했어요. 친모도 제가 집명의를 바꾼 후 이혼하자는 제안을 듣고 분노하셨습니다. 친정아빠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죠. 당신이 우리 딸에게 집을 해주면서 상속세를 낼 수 있어? 아열단 친명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거고 내가 또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알아왔지. 뭐야, 사위가 알아왔다는 그 원단 공정이 있잖아. 그 회사가 애초에 너에게 사기를 칠 작정을 하고 세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야? 그런 회사를 우연히 사위가 너에게 연결해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사기를 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아주 척척 들어맞더라고요. 거기다가 페이퍼 컴퍼니 주인이 누구였는 줄 아나? 너희 시모라는 인간의 남동생이더라. 그러니까 너에게서 아예 작정을 하고 원단비를 뜯어 가서는 그 돈으로 망할 것들이 호의의식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내가 내 딸의 빚이라고 하니 갚아줄 거라 생각하고 말이야.
저는 팔뚝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죠. 근데 내가 빚 안 갚아준다고 나 몰라라 했잖니. 거기서 귀신 늘어나고 늘어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으니 옳다구나 하고 진명이까지 뺏어온 거다. 아주 대단한 사기꾼 집안이지 뭐야? 내가 아주 사위는 바보 같은 얼굴에 깜빡 속았어. 아빠는 분개하면서 당장이 모든 증거를 찾아서 소송을 걸자고 했어요. 불타는 의지로 밤을 새워 아빠는 소장을 접수했고 시댁에서 출장을 받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요. 대단하다. 그 집을 찾겠다고 지금 소송을 거니까? 아이, 그래. 이놈 소송하자고. 우리는 저에게 진명이 못 넘겨준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조정기간이 생기거든요. 아빠가 대놓고 시댁의 조정기간에 만나자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친정 부모님의 저까지 셋이서 딱 나가서 시댁 식구들이 만나는데 저희 아빠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한눈에 알아보고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딸이 빚을 졌을 때는 안 갚아주더니 이혼 소송은 유명한 변호사한테 맡겼네요. 그럴 돈 있으면 빚이나 갚아주지. 아, 그랬으면 이혼도 안 할 텐데. 그 말에 우리 아빠도 콧방귀를 뀌면서 대꾸했어요. 아들. 딸이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왜 받아야 하는 거죠? 내 딸이 상처받지 않게 잘 관리해 줄 테니까요. 내 딸 둘이 뭐야? 두 분이 서로 재혼을 할 생각인가요? 나이가 60이나 되어 서로 재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다니 제가 미쳤다고 인간이 재혼을 합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남편의 죄입니다. 넌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냐? 내가 여기 확연히 살아있는데 아이고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이야.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고 하면서 멍청한 얼굴로 우리 가족을 바라봤어요. 네, 제 아버지 맞아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두 팔을 들어붙이고 오셨어요. 저는 미리 준비했던 이혼 서류에 추가로 다른 소송 서류를 더 넣어두었어요. 그게 뭐냐고 쳐다보면서 받아보시길래 저는 팔정에 끼고 말을 했어요. 저한테 사기쳤다는 것은 다 알았다고요.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제가 비대 몇 배로 받아낼 테니까 아주 단단히 준비하세요. 그 말에 헐레벌떡 소장을 열어보니 거기에 시댁에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원단비를 뜯은 것이 있었어요. 시모의 남동생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사색이 되었죠. 아니,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동생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너한테 소개시켜준 것도 맞았죠. 일부러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생겨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도 남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데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는 조정실입니다. 녹음이 다 되고 있는 걸 아시고 계신 건 맞죠?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시댁 식구들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녹음이 되고 있다고 하다 보니 본인들이 실수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죠. 친정아빠는 많이 쫄아붙은 시댁 식구들에게 그동안 소송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을 싹 다 펼쳐서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상속재산은 분할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재산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계산서도 존재하고요. 명의는 저희가 명예소송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고 그쪽 변호사도 만나보셨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죠? 거기에 원단비로 장난질을 하셨다는 것까지 전부 밝혀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관한 부분도 모두 받아낼 겁니다. 그러면서 친정아빠가 준비하신 손해배상 금액이 적혀있는 서류를 한 번 더 내밀어 보여줬더니 시댁 식구들이 아주 불이 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써진 숫자를 읽어보는데 0, 1, 2, 3, 넷하고 세더니 뒤로 넘어가는 듯이 놀란 것이 아닐까요? 아니, 그런 온라인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주제에 이렇게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 제의 번역문은 매우 어색하고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한 한국어 문법에 따라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탁배간 금액만 돌려받으면 됐지 뭐 몇 배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라는 건가요? 우리는 뭐죠? 법대로 하는 거죠. 준다고 하면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딸이 하는 영업에 빵꾸 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고생한 미용, 병원 치료비에 거기다 힘든 와중에 이혼 운운한 괘씸죄까지 모두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기를 치려고 하면 상대를 파악하면서야 합니다. 뭐가 어쩌고 어쩌고 해서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아무 금액이나 쳐놓고 요구해도 재미가 없어. 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얼마나 공정한 사람들인가요? 당연히 죄질이 더 나쁘면 그만큼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닫게 돼야겠습니다. 그날 조정 시간 동안 이혼 조정은커녕 친정 부모님은 작정을 하는 사람들처럼 시댁 식구들이 양반 올리고 나오셨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제 속이 후련했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을 나오는데 시댁 식구들이 마치 달려 나오는 것처럼 저를 잡아 돌렸어요. 아우, 너무 아파서 팔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금액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적당히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하는 이유가 당신이 해초에서 나를 등 뒤에 찾아먹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나는 응청의도를 돌려줄 테니 여기서 적당히 끝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여기서 중단하자고 말한 거야? 아니면 우리 아들 잡혀갈까 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가 손해본 금액과 빚진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자로 인한 영업손해까지 모두 더해진 금액입니다. 그 비용은 모두 보상해 주셔야 해요. 어찌하여 대충 합의하며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야? 이혼 시주는 위자료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자신의 결혼을 내리막길에 놓아야 하는지요? 당연히 위자료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뿐만 아니라 제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잊었네요. 여기에 수정도 필요합니다. 해야겠어요. 위자료를 얹은 뒤 단호하게 물어봐줄 준비가 되어 계시죠. 친정아버지는 보름을 보여주기 위해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을 모두 호출하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손님을 사기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 속아서 그랬는데 도울 수 없다는 원래. 친정어머니조차도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제 빚을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빚을 먼저 해소해야 했죠. 신혼집은 물론 당연히 찾아왔고 명예소송을 통해 즉시 돌려받아 신혼집이었던 물건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도 냉장고, TV, 소파, 침대, 식탁 등을 제외하고는 무엇 하나 남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1톤짜리 용달차를 부르니까 다 실려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거든요. 아, 그 정신나간 놈이 자꾸 술을 마시고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했지만 내가 바보처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속아서 너에게 무슨 짓을 했다. 하트, 돌아와 주라. 어찌된 짓을 하든지 레퍼토리도 바뀌지 않는 것이 성에 없어 보여서 찾아오는 족족 경찰에 신고를 넣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경찰 신고가 누적돼서 스토커즈도 붙는다는 통보를 받았더니 찾아오지 않고 있고요. 이혼도 잘 처리되었고 신혼집은 당장 매매가 불가능해서 전세를 놓은 뒤에 저는 친정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여전히 엄마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가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제가 친정 아빠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매우 든든한 아량이 생겼습니다. 아빠와는 꽤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있으며 아주 가끔은 아빠와 재혼한 새 엄마라고도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과도 식사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혼은 꿈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 젊으니까 사람이란 일은 미리 속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현재는 제 업무에 집중하여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 바보 같은 실수를 바탕으로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판도 건강하게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 이혼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최근 일교차가 크다는데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